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에 여야는 지금 대치 중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4명으로 압축하는 컷오프 결과 내일 발표됩니다. 전국 좌담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저녁 건군절 75주년을 기념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야간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술핵 운용 부대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공개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튀르키예 강진 사망자가 15,000명을 넘어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최악의 인명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딘 구조 작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 의결은 헌법을 무시한 입법 독재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이 장관을 두둔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무책임한 지도자라고 비판하는 등 탄핵안 의결 후 후폭풍이 전국을 급속하게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젯밤 75주년 건군절을 맞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열병식을 진행했습니다. 괴물 ICBM 화성 17형을 비롯해 고체 연료 엔진을 적용한 신형 미사일도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안 앞바다에서 전복된 어선 청보호가 선내 수색을 마치고 목포로 예인되고 있습니다. 사고 해역에서는 실종된 선원 4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엿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30대 남성이 편의점 주인을 살해하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이 남성을 전국에 공개 수배했습니다. 벤츠와 아우디 등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이 배출감스 저감 기술을 담합한 걸로 드러나 과징금 423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공정위가 기술 개발 과정에서 제조사들의 담합 행위를 제지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형언할 수 없는 비극의 현장. 그러나 기적적인 소식 조금씩 들려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튀르키예 긴급 구호대가 하타이 안타키아 고등학교 등지에서 구호 활동을 개시하고 생존자 1명을 구조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지금 생존자가 70대 중반 남성으로 알려졌고요. 의식이 있는 상태고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생존자를 구출한 곳에는 사망자 4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네, 우리 구조대 155명 역대 최대 규모로 현재 파견돼서 이제 구조 활동을 시작했고 첫 소식 반가운 그리고 다행스러운 구조 소식 1명 생존자 1명 70대 남성을 구해냈고 이곳에 이제 또 생존자들이 더 있었다고 하니까요. 추가로 구조 소식이 들려오는지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나 목숨을 잃은 사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8,000명 정도라고 했는데 오늘 15,000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입니다. 네,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 곳곳에 파괴된 곳이 많은데 피해 현장에 YTN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 네, 튀르키예 오스마니에주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지진 피해 지역에 도착해 있는 것 같은데 현장 나가 보니까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이 튀르키예 동남부에 있는 오스마니에 주입니다. 이 진앙지인 가지안테프와 우리 구조대가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 안타키아에서 각각 서쪽과 북쪽으로 각각 100km 정도 떨어진 장소인데요. 이곳도 역시 피해가 상당합니다. 제 옆으로 보시면 현재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파편들이 상당히 쌓여 있는 모습인데요. 그 위로는 이 구조대원들과 이 군인들이 수색 작업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이 나흘 동안 25구의 시신을 찾은 상황인데 원래는 8층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주인 다수가 있던 상황이고요. 오늘 새벽에도 수색 작업이 계속돼서 시신 2구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제 옆으로 보시면 현재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사실은 원래 승용차였습니다. 이 아파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였는데 현재는 지붕도 없고 이 창문도 다 파손된 상태여서 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지진 당시에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임성재 기자 현장에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곳이 진앙지에서 무려 100km 떨어진 곳입니다. 100km 떨어진 곳이 저 정도 상황이라면 이 진앙지 쪽은 어떨지 짐작이 가능합니다. 어제 이동하면서 그곳까지 이동하면서 상황을 보니까 어떻던가요? 그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튀르키예 중부 카이세리로 입국해서 이 피해 지역에 있는 동남부 쪽으로 이동했는데요. 이 고도 2,000m 토로스 산맥을 넘어 이동하는 중 이 눈보라가 치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피해 지역들도 영하 온도의 수색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죠. 이 오후 6시가 지난 뒤에는 해가 져서 이 눈길에 도로도 어두워 이동이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피해 지역으로 가는 구호물품 차량 모습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이 반대로는 이 피난 차량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 취재진도 피해 지역 인근 주유소를 찾았는데 이 기름을 넣기 위한 차량이 줄을 이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현지 주유소 직원은 이곳 오스마니에를 포함해 가지안테프, 이 안타키아 주민들이 친인척이 있는 다른 도시로 빠져나가는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부분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문을 연 주유소로 사람들이 몰린 겁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Kaçıyorlar. Herkeste can korkusu başladı. Kaçıyorlar. Yani o yüzden burası da yol üstü. Tek Shell burası. Petrol, Shell burası. Herkes burada. O yüzden. 예, 임성재 기자, 튀르키예와 시리아 사망자 현황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안타깝게도 피해가 자꾸 늘고 있습니다. 현재 튀르키예와 이 시리아 사망자 수가 15,000명이 넘었습니다. 튀르키예에서만 12,00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접국 시리아에서도 이 당국과 반군축 내용을 종합하면 2,9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사망자 18,500여 명에 육박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광범위한 피해 지역의 수색 작업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 안타깝게도 이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튀르키예 오스마니에 주에서 YTN 임성재였습니다. 네, 우리나라 긴급 구호대 한 명의 소중한 인명을 구했다는 소식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피해 현장으로 155명 구호대가 급파됐고 진앙지에서 130km 떨어진 하타이주 안타키아에서 구호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터키, 조금 전 임성재 기자가 있었던 곳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고 가장 피해가 큰 곳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긴급 구호대가 현지 시간으로 하면은 오늘 오전 5시 구호 활동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단일 파견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외교부 1명, 국방부가 49명, 소방청이 62명, 코이카 6명 등 118명으로 구성됐고 조금 전 70대 남성 1명을 처음으로 구조했습니다. 중국이 파견한 민관 구조대원 200여 명도 튀르키예 재난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중국 정부가 파견한 구조대원 82명이 8일 21톤 규모의 구조 장비와 구조견 4마리를 데리고 아다나 사키르파사 공항에 내렸고 같은 날 민간 구조대원 120여 명도 현재 도착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튀르키예에 4천만 위안, 약 74억 원을, 시리아에는 3천만 위안, 약 56억 원 상당의 긴급 원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현재 사망자가 무려 15,000명. 그런데 10만 명이 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미 지질조사국의 전망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기적의 생還소식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구조 가능성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잔해더미 속 작은 공간에서 2살짜리 아기가 구조됐습니다. 오랜 추위 속 떨어진 체온을 올리는 게 급선무입니다. קיבלנו דיווח מהטורקים שיש בכי של תינוק. 파키스탄 구조대원들이 돌무더기 속에서 안간힘을 씁니다. 잔해더미 깊은 곳에서 어린아이가 구조됐습니다. 추위와 공포 속에서 이틀을 버틴 아이. 알라후 악발. 알라후 악발. 구멍 뚫린 벽 아래 먼지를 뒤집어 쓴 백발의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의식이 또렷한 듯 손을 들어 구조대에 감사를 표합니다. 14층짜리 건물이 무너져 내린 현장. 잔해를 잘게 부순 뒤 생존 소음을 찾는 일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작은 모닥불이 현장의 혹독함을 막아주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Çıkan yok. Dün 2 kişi eks çıktı. Dün bu saatlerden bu yana bir gün
geçti çıkar. 국경을 초월한 구조의 손길이 곳곳에서 성과를 내고 있지만 기적의 시간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YTN 이주국입니다. 네, 이 튀르키예에만 지진 이재민이 1,350만 명이라고 합니다. 구조 그리고 구호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네,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튀르키예인들도 조국에 대한 지원을 애타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에 조기가 내걸렸습니다. 먼 한국에서 대지진이 덮친 조국을 걱정하는 튀르키예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수도 앙카라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메르베 괭맨 씨는 지진 소식을 들은 뒤로 통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튀르키예인들의 SNS 단체 대화방에도 불이 났습니다. 잠시만 눈을 돌려도 대화 수백 개가 쌓이고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도 모입니다. 휴대폰만 계속 확인하고 이거 무슨 새로운 소식이 있는지 좋은 정보나 이거 전달할 게 있으면 여기 사는 튀르키예 사람들한테도 전달을 하고 또 여기서 해야 될 게 있어서 정신 차려야겠다 하면서 튀르키예에 있는 남자친구는 구호 작업을 위해 지진이 발생한 현장으로 떠난다고 합니다. 피해 상황을 담은 1분짜리 영상 한두 개를 보내는데 4시간이 걸릴 정도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곳입니다. 잘 돕기를 바라는 마음과 걱정하는 마음이 뒤섞입니다.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많이 없고 거기 현재 있는 친구들, 지인들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계속 가지고 있고 그 지역에 보내기에는 좀 걱정스럽긴 한데 또 도움이 갔으면 해서. 데프네 딘자이 씨도 지진 소식을 처음 들은 순간이 생생합니다. 첫 번째 강진 이후 부랴부랴 영상통화로 가족의 안부를 물었는데 갑자기 어머니 뒤에 있던 동생이 또 흔들린다고 소리 지른 뒤 영상은 멈췄습니다. 두 번째 강진이 찾아온 겁니다. 통신이 끊긴 몇 분 동안 딘자이 씨의 심장도 멎는 듯했습니다. 영상통화도 잠시 중지되고 그때는 진짜 기다린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몇 분 뒤에 그 가족들이 다 같이 나와 있는 걸 또 보고 근데 나와 있어도 아직 정말 무서워하는 그 표정이 계속. 가족은 다행히 무사했지만 가볼 수 없는 자신이 한국에 갇혀버린 것 같습니다. 우린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고 도움이 필요하다. 다 같이 도와줘야 된다. 영향력이 있는 팔로워 수가 많은 사람들한테 직접 DM도 많이 보냈어요. 이역만리에서 피해를 알리는 동시에 닥치는 대로 도움을 요청하는 튀르키예인들. 지금 가장 절실한 전문 구조대를 발빠르게 보낸 한국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제 전문 그 구조대원들이 한 155명이 나가셨다고 들었는데 그런 지원이 만약에 대한민국을 통해서 나가게 된다면 형제의 국가로 또 알고 있기 때문에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훨씬 더 뜻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산산조각이 난 인프라를 재건하기까지 앞으로 추위 속에서 버티려면 더 많은 게 필요합니다. Diğer bir şeyde bu konuda çok profesyonel olan insanlar ve ekipler varsa Büyükelçiliğin de onayıyla bu ekipler Türkiye'ye Türk Hava Yolları tarafından çok hızlı bir şekilde iletilebilecek. 국민의 6분의 1이 지진 피해 영향권에 든 튀르키예. 주한 대사관은 구호 물품을 모아서 매일 고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연대와 인류애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가운데 튀르키예에서는 튀르키예 정부가 늑장 대응하고 있다라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고 트위터 접속이 차단됐습니다. 인터넷 모니터 업체인 넷블록스는 튀르키예 대부분의 통신과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용자들의 트위터 접속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은 튀르키예 경찰이 지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한 SNS 이용자 18명을 구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의 구조 작업이 느리고 인력과 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한국 종교계가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원금 모금에 들어갔습니다. 천주교 서울대 교구는 12일인 이번 일요일 교구내 각 본당에서 열리는 미사 때 특별 헌금으로 성금을 마련해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역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과 국제 민간 교류 협회 등 기독교 계열 18개 단체도 내일부터 한 달 동안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 지원 긴급 모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총무원장인 진우수 님이 이사장인 재단법인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어제부터 모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회 조성호 기자 연결해서 현재 전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조 기자 나오십시오. 네, 국회입니다. 네, 자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안 어제 국회에 가결된 이후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국회가 오늘 오전 10시에 헌법재판소에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탄핵소추 의결서를 제출했습니다. 탄핵 심판 사건에서 소추위원으로 검사 역할을 맡게 된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직접 가는 대신에 법사위 수석 전문위원이 위임을 받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관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 심리 절차도 사실상 시작됐습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여당 소속이라 소추위원 역할을 잘하겠느냐 이런 야권 우려에 대해서 야당 주장과 이 장관 반박을 보고서 헌재가 판단하는 것이라며 헌재의 신속한 결론을 촉구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제가 굳이 그렇게 어떻게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거든요. 재판소에서 좀 여기에 좀 국정 공백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신속하게 좀 처리해 주시기를 바랄 뿐이죠. 민주당도 탄핵 심판 과정에 대응할 별도 조직을 꾸리기로 했다고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 당 내에도 최대한의 이 탄핵 심판 진행에 대비 또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 일종의 비공개 특수 대응팀을 만들어서 네, 오늘 여야가 이 문제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면서요? 네, 2월 임시국회가 문 열자마자 이상민 장관 탄핵안을 처리했고 또 내일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이 예정된 만큼 여야가 거센 공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 의결에 대해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국민 관심을 돌리고 의회 방탄을 실현하기 위한 정쟁 목적만으로 헌정 역사에 오점을 만들었다고 맹 비난했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발언입니다. 민주당은 헌법을 무시한 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탄핵했습니다. 입법 독재라는 말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불복과 헌정 질서 파괴는 날이 시퍼런 부메랑이 되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직격하게 될 것입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말을 인용하며 특권을 너무 쓰는 것 같다며 일반 사람들처럼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재판 잘 받으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 의결에 대통령실과 여당이 반발하는 것은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여론을 오도해서 참사 책임을 면하려는 저열한 정치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과와 책임을 거부한 윤석열 정권 스스로 초래한 거라고 맞받았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 얘기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줬음에도 주무장관과 대통령이 끝내 거부한 책임을 국회가 대신해 묻기까지는 103일이 걸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가의 제1공복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무책임한 지도자로 우리 역사에 부끄럽게 기록될 것입니다. 검찰 조사를 하루 앞둔 이재명 대표는 공개 일정을 줄이고 당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내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맞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내일 예정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사건 1심 판결을 지켜본 뒤 대응 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전당대회 컷오프 결과를 발표합니까?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대의원 8,900여 명, 책임당원 78만여 명 등 모두 84만 명 가까운 선거인단의 참여로 치러지는데요. 이런 본경선에 오를 당대표 후보 4명이 어제와 오늘 이틀간 진행되는 책임당원 6천 명 대상 여론조사로 압축돼서 내일 발표됩니다. 당권 주자들 경쟁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오전에는 청년당원들 기자회견에 참석했고 지금은 마포 당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불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의원과 공개 회동한 지 이틀 만에 함께 보수 성향 시민단체 행사에 참석해 상대적 약세인 수도권 당심에 호소할 예정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충북도당을 방문한 데 이어서 괴산군과 충주시 당원들을 만나면서 캐스팅 보터로 꼽히는 충청 당원들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다른 후보보다 우위를 점한 수도권 지지세를 중원으로 확장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다크호스로 떠오른 천하람 후보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 인지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일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연루 혐의로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를 하루 앞두고 오늘 화천 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다시 불러서 대장동 사업을 둘러싼 민관 유착과 이 대표의 연관성을 거듭 물었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 조사 내용과 이재명 대표가 1차 조사 때 제출한 서면 진술서를 바탕으로 내일 이재명 대표 추가 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차 조사에서는 첫 조사 때 하지 못한 배임 혐의 관련 질문, 그리고 측근들의 뇌물,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 천화동인 지분 약속 혐의까지 광범위하게 신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2차 조사에서도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가름할 가능성이 큽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매제이자 그룹의 금고지기라고 불렸던 김모 씨가 모레 오전에 국내로 송환됩니다. 김 씨는 어제 주 태국 한국 대사관에서 귀국에 필요한 여행 증명서 발급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쌍방울 재경총괄 본부장입니다. 김 전 회장의 비자금과 쌍방울그룹 자금 전반을 관리해 왔기 때문에 핵심 수사 대상입니다. 네, 또 김성태 전 회장과 함께 해외로 도피했다가 붙잡힌 수행비서에 대해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던 지난해 5월에 김성태 전 회장과 함께 출국해서 도피 생활을 도와왔고 그제 아침에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지난달 10일 김성태 전 회장이 체포되자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넘어가려다가 현지 경찰에 붙잡혔고 검거 당시 김성태 전 회장의 것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 여러 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쌍방울그룹 임직원들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앤 정황이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쌍방울그룹 관계자들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2021년 10월 언론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법인카드 관련 취재를 시작하자 김성태 전 회장이 증거 인멸을 지시했고 윤리경영실 소속 A 모 차장이 회사 옥상에서 망치로 하드디스크를 부수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 보도가 나간 뒤에는 임직원들이 하드디스크를 빼내서 망가뜨리거나 압수수색을 앞두고 PC와 노트북을 은닉하고 파쇄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대정부질문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과 김남국 의원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법안의 구체적 내용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그냥 비판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 장관님의 발언이 매우 정치적인 발언이고 신중해야 될 국무위원으로서 특히나 더 정치적 중립에 민감한 이런 어떤 정치적 사건에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검찰 수사가 조작이고 검사 이름들을 쭉 내려보내가지고 평론가까지 올리는 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문명 국가가 있습니까? 특정 어떤 정치적인 어떤 단체 정당의 당수를 수사한다는 이유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전후 상황이라든가 말씀하신 내용 보면 지금 말씀하신 법안은 그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내지는 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대한을 막기 위한 취지가 아닙니까? 정말 아닙니까? 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심야였죠.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 열병식에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도 김주애로 알려진 딸을 데리고 나오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열병식에는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신무기도 등장하는 걸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도희 기자. 네, 통일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 열병식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을 했는데 공식 연설은 하지 않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어젯밤 건군절로 불리는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북한이 열병식을 연 건 지난해 4월 25일 이후 약 10개월 만인데요. 검은 중절모와 코트 차림을 한 김정은 위원장도 이 열병식에 참석했는데 따로 연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이 대남, 대미 관련 대외적인 메시지를 낼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던 만큼
연설을 안 한 건 다소 의외라는 반응도 나옵니다. 이 자리에는 또 김주애로 알려진 김정은 위원장의 딸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검은색 모자와 코트 차림의 김주애는 김 위원장의 손을 잡고 행사장에 들어온 뒤 귀빈석에 앉아 열병식 행사를 관람했습니다. 김주애가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이번이 4번째입니다. 모두 군 관련 행사인 만큼 후계 구도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북한 매체는 김주애를 향해 사랑하는 자제분이라는 표현과 함께 존경하는 자제분이라는 극존칭 예우를 함께 사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의 후계 구도를 판단하기엔 아직 이른 감이 있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주목되는 장면, 고체 연료, 이게 액체 연료와는 달리 주입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탐지가 어려운 고체 연료 ICBM으로 추정되는 무기가 등장한 것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열병식에 등장한 신무기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는데요. 다만 이번 열병식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전술핵을 운영하는 부대가 등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괴물 ICBM으로 불리는 ICBM 화성 17형과 고체 연료 ICBM으로 추정되는 신형 미사일을 선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선두에 선 무기를 ICBM 화성 17형으로 추정하고 있고 이 미사일 뒤로 고체 연료 엔진을 적용한 중장거리 미사일들이 등장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YTN 최대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북한이 역대 최대 규모의 야간 열병식을 진행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총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여쭤볼 게 많은데요. 자, 우선 이 인민군 창건일, 건군절, 이건 어떤 의미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북한에서 그 군을 최초로 만든 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 북한은 이 건군절 행사를 해가지고 2개의 날을 번갈아 해온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일례로 4월 25일 이것은 우리가 흔히 빨치산으로 알려진 조선인민혁명군 네, 창건을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예. 또한 2월 8일에는 북한에서 정규군을 만든 날이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4월 25일을 건군절로 기념했고 또 어떤 경우에는 2월 8일 이를 기념했는데 아마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지난 2018년경 그 당정치국 회의에서 그럼 하나로 완전히 한번 공식화하자. 네. 그래서 2월 8일 날을 건군절로 정해서 기념해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군의 날이랑 비슷한 건가요? 그렇게 비슷하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열병식 중계를 생중계로 안 하고 녹화 중계를 했잖아요. 녹화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이 자재 장비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북한에서는 수령 절대 국가이기 때문에 수령에 대해서 상당 부분 예우하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나 생중계를 했을 경우에 선전선동부에서 상당 부분 부담이 가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다 감안했을 때 아마 철저하게 준비를 하되 거기에 대한 편집 과정이랑 이걸 다 봐가지고 그렇다 하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생중계보다도 오히려 녹화 중계한 것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매우 화려하게 치러진 모습입니다. 많은 군중들이 밀집했고 2만 명 넘게 밀집했다고 합니다. 조금 전 김정은의 모습을 보니까 옛날에 자신의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 매우 흡사하더군요. 이 옷차림이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까? 다수의 전문가들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 간의 통치 행태를 비롯한 그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 여러 거 봤을 때 김정일 위원장은 상당히 성군 정치를 내시험을 해가지고 좀 과도 정치 기간이었다 이렇게 이해하고 김일성 주석 시기에는 당우회 국가 체제에서 정상 국가 체제였다. 특히 김일성 주석은 좀 주민들과 친화적인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마을 하나하나 또 그리고 이 어상 하나하나 상당 부분은 좀 신경을 써가면서 주민 친화적으로 갔다 하면 김정일 위원장은 군 친화적인 군 중심을 이렇게 갖다 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아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 봤을 때는
좀 뭔가 군도 친화적이고 주민들로 친하게 봤을 때 아버지의 모습보다도 할아버지의 모습 이걸 택함을 해가지고 좀 더 주민들로부터 일체감, 체제 결속에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막 그런 차원에서 중절모를 쓴다든지 롱커트를 입는다든지 그런 그 연출을 한 것이 아니겠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연설을 할지도 관심이었는데 조금 전 보도로도 봤듯이 이번에 별다른 연설은 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나 미국 향해서 메시지 전할 것 같았는데 안 한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이번에 아마 그 이 북한에서 이 정주년 그렇게 뭐 금문절 75주년 이런 역사적 회의고 또 그 지난 그 이 북한의 이런 그 회의 계기시마다 상당히 중요시하는 건 제가 봤을 때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타나서 대남 대미 메시지를 보내지 않을까 이랬는데 아마 나타나지 않았다. 뭐 나타났지만 연설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뭐 결과론적으로 볼 때 이미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난 연말 당 전원회의 또 그리고 최근 그 이 군인들을 위문하는 일종의 연회 여기서 기념 연설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대남 대미 메시지를 다 보냈다. 구체적으로 핵은 핵으로, 정면 대결은 정면 대결. 더 나아가서 전쟁 억제력을 뛰어넘어서 전쟁 준비 태세 완화 이까지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을 왔을 때 그것을 대남 대미 메시지로 가름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 주목되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그 딸입니다. 김주애. 그 전날도 인민군 숙소를 방문하는데도 데리고 갔고 또 뒤에다가 인민군 장성들을 다 도열시킨 다음에 찍은 사진도 공개를 했는데 열병식에 또 나타났단 말입니다. 딸 김주애가.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그 김주애의 등장, 노출 한 4번 노출되었고 뭐 거기에 대해서 배경은 다 군과 관련 뭐 예를 들어가지고 화성 17형의 그 발사 시점이라든지 또는 그 화성 계열의 그런 이런 미사일의 생산 공장이라든지 또는 군사 관련 뭐 연회라든지 뭐 이번에 또한 이제 이렇게 그 이 열병식까지 이것은 큰 틀을 볼 때 김주애는 미래 세대겠지요. 또 그리고 김주애는 백두혈통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다 봤을 때 북한의 핵무력을 중심으로 하는 군대, 군사력이 백두혈통도 지키고 미래 세대도 지킨다, 담보한다. 이런 메시지가 김주애의 노출에서 던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죠. 김주애가 처음 등장할 때만 해도 이게 세습을 준비하는 것이다, 아니다 의견이 엇갈렸었는데 지금 4번째 등장을 한 거잖아요. 총장님께서는 앞으로 김주애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뭐 그렇게 그 긴 시간 한 3개월 정도의 기간에 4번 정도 노출되었고 또 이 김정은 위원장이 지속적으로 핵무력을 강화시키고 또 군을 중시하는 막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더 빈번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그러시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계속 노핵 노조선 다시 말해서 핵 없는 조선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 측 미국 측에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핵무기는 미래 세대들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 메시지를 김주애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 핵을 투발할 수 있는 괴물 ICBM이라고 하는 화성 17형 이번에도 나왔고 주목받은 장면이 조금 전 최두희 기자가 얘기한 대로 고체 연료 ICBM도 이번에 나온 것 같다고 하는데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북한에서 보통 그 연료 개통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그 화성과 그 북극성 2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ICBM이요? 예, 그렇죠. 주로 그 화성 계열은 액체 연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고 북극성 계열의 미사일은 고체 연료다. 그렇다 하면 그 과거 이런 미사일의 발전 국가의 그 이 발전 과정을 보면은 시작에서는 액체 연료로 가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액체와 고체가 서로 혼합되는 상태가 가다가 마지막 최고의 단계에서는 보통 고체로 다 갑니다. 아마 북한도 지금까지 액체 중심에서 어느 시점에서는 액체와 고체가 함께 가다가
최후에는 고체로 가지 않겠냐. 가장 고도화된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고체 연료가. 뭐 고체 연료라는 것은 일종의 뭡니까? 신속성, 엄밀성 다 담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볼 때 이번에 북한에서 이 고체 연료 계통의 이런 ICBM 뭐 중거리급 이상이 되겠죠. 이번에 그 9축의 그리고 9개 축의 바퀴를 단 그것이 뭐 한 길이가 한 10한 7, 8m 이 정도 된다 하면은 지금 저겁니까, 박사님? 예, 지금 이제 저 캐니스티 그 안에 저것이 뭐 안에 실제적으로 들어 있는 것인지 네. 아니면은 빈덩이는 모르겠지만 네. 저게 실제적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고체 연료 중심의 이런 ICBM급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추정하고 저것이 만약에 더 발전돼 가지고 우리가 익히 알려진 화성 17형 여기에서 방금 이야기한 대로 액체 연료를 하지 않고 고체 연료로 17형으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뭡니까? 다탄도까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탄도라는 뭡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발을 빵 쏘았을 경우에 적어도 미국의 뭐 이렇게 그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도 뭐 일례로 미국의 A 지역에 목병을 했다 하면은 두세 개 정도의 달러가는 다탄도가 있다면은 네. 그 옆에 있는 도시도 파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 때 상당히 강유력한 것이고 특히 이렇게 고체 연료의 이런 미사일을 보여주고 또 더 나아가서 화성 계열 이러한 한 10개 정도의 이런 ICBM 것도 보여줬다는 것은 이것은 미국에 대한 압박이고 시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고체 연료 ICBM이 북한에서 이번 열병식에서 가장 강조한 무기라고 하는데 이걸 여기에 등장시켰다는 거는 어느 정도 우리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라는 것로도 해석할 수 있을까요? 뭐 북한은 뭐 계기시마다 시험도 하고 또 시험한 이것을 갖다가 또 일종의 그 전수 검열 형식을 해가지고 또 네. 확인도 하고 왔잖아요. 예. 근데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언급을 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관한 상태에서 이런 고체 연료의 이런 미사일을 보여줬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상당한 자신감의 충만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냐. 네. 그러나 뭐 실제는 또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적어도 실전 배치되기 위까지는 과거 미사일 강국의 이런 진행 과정을 보면 다소 시간은 걸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모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총장과 함께 어제 있었던 열병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선 청보호 전복 사고 발생 엿새째입니다. 전남 신안 해상에서 뒤집혔죠. 현재 목포로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오선열 기자 나오십시오. 네, 목포 해양경찰서 전용 부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선체 안에서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요? 네, 갑판이 위를 향하도록 바로 세워진 청보호 내부에서 실종자 4명에 대한 수색은 오늘 오전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색에도 실종자가 추가 발견됐다는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청보호는 어제 오후 6시가 조금 넘어 바로 세우는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후 1시간가량 배수 작업을 진행하고 해양경찰 구조대원들이 선내 정밀 수색을 위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야간에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오늘 오전 마지막으로 배 내부를 한 번 더 찾아봤지만 결국 실종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청보호와 약 12km 떨어진 사고 해역에선 해상 수색도 이어졌는데요. 오늘 수색에는 구조선 66척과 항공기 7대가 동원됐습니다. 해양경찰이 나머지 실종자 4명의 해상으로 유실돼 신안 홍도까지 떠내려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색구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청보호는 지금 육지로 이동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청보호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오늘 오전 8시 40분쯤 목포에 있는 조선소로 출발했습니다. 거리가 50km가 넘기 때문에 조선소 도착까지 최소 8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배수 작업이 끝난 청보호는 물이 새지 않고 수면 위에 잘 떠 있는 상태인데요. 해양경찰은 청보호가 외관상 충돌이나 깨진 구멍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청보호는 크레인 바지선으로 끌려오고 있는데요. 선체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가림막을 씌운 채 육지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조선소에 올려지는 대로 해양경찰과 국과수, 선박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정밀 감식이 진행됩니다. 해양경찰은 갑자기 물이 차올랐다는 선원 진술을 토대로 선체 내부 균열이나 누수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배에 설치된 CCTV 세대와 기관 엔진 모니터 등 6점을 거둬 국과수의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이와 함께 선체 개조 여부와 통발 과정, 구명댐목, 미작동 의혹 등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목포 해양경찰서 전용부대에서 YTN 노선열입니다. 네, 어젯밤입니다. 30대 남성 이 사람입니다. 편의점 주인을 흉기로 찔러서 숨지게 했습니다. 인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전자발찌 끊고 도주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나오십시오. 네, 사실 일부입니다. 네, 이 편의점 그 주인을 숨지게 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것으로 경찰이 보고 있습니까? 네, 경찰은 일단 A씨가 돈을 훔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52분 32살 남성 A씨는 손님인 척 가게로 들어가 진열대를 둘러보다가 점주를 계산대 밖으로 불러낸 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편의점에서 현금을 챙겨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범행 1시간쯤 뒤인 밤 11시 40분 편의점에 들어온 손님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점주를 발견하고 신고해 범행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는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편의점을 빠져나온 A씨는 300m가량 떨어진 아파트 단지 부근에서 밤 11시 58분 전자발찌를 끊고 4분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A씨는 강도상해 혐의로 복역한 뒤 재작년 12월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A씨 집에서 버려진 흉기를 확인한 경찰은 공개 수배를 내리고 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A씨는 키 170cm, 몸무게 75kg 정도의 체격이며 넓은 이마와 긴 얼굴이 특징입니다. 또 도주 당시 위아래로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경찰과 교정당국은 시민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얼굴은 공개됐습니다마는 실명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다치게 한 20대 여성을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서울 목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60대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복부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A씨는 평소 아버지가 가정폭력을 해온 데 화가 나서 이런 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강화한 가운데 조만간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는 풀 걸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르면 내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중국인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걸로 예상됩니다. 다만 입국 전 검사와 입국 후 PCR 검사는 이달 말까지 유지할 계획입니다. 중국 당국이 다롄 공항으로 입국하는 한국발 직항편에 탑승한 외국인들에게 흰색 비표를 착용하게 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SNS에는 지난 3일 다롄 저우스위츠 국제공항이 한국인 입국자들에게 흰색 비표를 나눠줬다는 글과 함께 관련 동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항공기가 착륙할 무렵 승무원들이 한국인 승객들에게 일일이 비표를 나눠주고 별도의 입국장 통로에서 PCR 검사를 받도록 안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한중 양국이 서로 입국 방역 조치를 높이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앞서 중국에선 한국 측이 중국인 승객들에게 노란색 비표를 착용하게 했다며 여론이 들끓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53조 4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4조 6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지난 2004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지난주 급락했던 환율이 미국 고용 호조에 다시 치솟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런 롤러코스터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만 지난해 같은 킹달러까지는 안 갈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물가 상승률 둔화가 시작됐다는 미국 연준의 발표에 환호했던 시장. 긴축 종료 기대감에 환율은 급락하며 10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상황은 하루 만에 반전됐습니다. 미국 고용 지표가 견고한 거로 나오자
방향을 바꿔 급등하는 양상을 보인 겁니다. 이런 롤러코스터 환율은 경기 지표에 따라 당분간 지속할 거란 전망입니다. 당분간 인플레이션이 감소하는 추세와 고용이 언제 식느냐의 그 추이에 따라서 시장이 들쑥날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환율이 하향 안정화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잡혀가는 데다 경기 침체와 맞물려 올해 안으로 긴축이 마무리될 거란 예상도 커졌습니다. 지난해 1,400원대까지 치솟은 킹달러 상황은 오지 않을 거란 겁니다. 상반기 중에는 어쨌든 저점치고 이제 경기가 저점을 친다라는 부분에서 달러가 먼저 꺾였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 금리 부분 따라간다라는 뭐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달러도 사실상 약세 사이클로 이제 진입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커 환율 하락세를 장담하긴 어렵다는 엇갈린 시각도 있습니다.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고 수출 부진이 지속할 경우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20원대에서 계속 막혔던 게 또 우리나라 또 무역기에 대한 부진이었잖아요. 이제 3월부터 만약 중국 경제가 좀 풀리면 우리나라 수출 감소폭이 얼마만큼 빨리 축소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때문에 1분기까지는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1,200원 선 밑으로 내려가진 않을 거란 분석이 대체적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3개월 만에 200달러를 회복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현지 시간 8일 뉴욕 증시에서 2.28% 상승한 201.29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지난해 전기차 수요 부진과 CEO 일론 머스크 리스크 등으로 작년 마지막 거래일엔 123.18달러까지 떨어졌다. 올해 들어 불과 한 달여 만에 63% 급등했습니다. 배출가스 저감 기술을 담합한 독일 승용차 제조사들이 400억 원 넘는 과징금을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벤츠와 BMW, 아우디와 폭스바겐 등 독일 경유차 제조사들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3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제조사가 배출가스 저감 기술을 개발하면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실행에 옮긴 걸로 파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 행위가 질소 산화물을 줄이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경유차의 개발과 출시를 가로막은 경쟁 제한적 합의로 보고 소비자 선택권까지 제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낮 동안 계절의 시계가 한 달가량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마치 초봄처럼 온화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9.4도로 예년 기온은 5도나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다만 낮 기온이 크게 오른 만큼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니까요.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늘빛이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밤부터는 건조함을 해소해줄 단비가 내리겠는데요. 비는 늦은 오후 제주도에서 시작돼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새벽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경남 북서 내륙에 최고 15cm의 폭설이 쏟아지겠고 경북 북동 산간에도 7cm 이상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이들 지역에는 밤사이 대설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또 제주도에 최고 60mm, 남해안에도 3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눈비가 예상됩니다. 내린 눈비로 인해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눈비는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눈비 구름이 이불 역할을 하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서울 2도, 대전 2도, 광주 4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에도 10도를 웃돌며 온화하겠습니다. 서울 10도, 대전 11도, 대구 9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밤부터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강풍특보와 풍랑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안 가결로 여야가 대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하는 컷오프 결과는 내일 발표되는데요. 잠시 뒤 전국 자담에서 짚어보겠습니다.